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의 공산주의, 베트남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베트남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아시아를 둘러보면 프랑스 식민지는요, 거의 남지 않았어요. 다 일본 차지가 되어버렸어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는요, 지금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베트남에는 상전과 머습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상전은 프랑스인 지주와 소수의 베트남 부유한 사람들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머슴이었어요.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판보이쩌우라고 하는 혁명가가 나타나서 프랑스를 몰아내려고 무척 힘을 썼는데요. 실패로 돌아갔어요. 관련된 영상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소용돌이가 일었어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독일의 동맹이었던 일본도 덩달아 이곳을 침공했어요. 베트남이에요. 프랑스 본토에서는요, 비시 프랑스가 독일에게 충성을 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요, 그 식민 정부가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이 독립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로 보였어요. 일본과 프랑스 모두로부터 대항하는 그 저항운동이 일어났어요. 구엔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1890년 태생이에요. 비밀리에 혁명운동을 하느라고 가짜 이름이 많았는데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호치민이었어요. 그 뜻은요, 베트남 말로 깨우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호치민은 어려서부터 프랑스 하면 넌더리를 쳤어요. 소년 호치민은 민족 해방 투쟁에 뛰어든 게 바로 10살도 채 되지 않아서였어요. 가족들도 다 프랑스를 몰아내기 위한 운동을 한 사람들이었는데요. 21살이 된 호치민은 프랑스 증기선에 올라서 증기선에서 요리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파리에서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는데 베르사유 평화회담 때 연합국 대표들에게 식민지 백성들의 권리를 요구한 탄원서를 보냈어요. 프랑스와 영국의 악랄한 식민지 정책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요. 식민지 해방을 부르짖고 있던 러시아 혁명 지도자 레닌을 무척 존경하게 되었어요. 35살이었던 1924년에 중국 남부의 광저우로 갔는데요. 베트남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베트남 혁명청년협회 그리고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만들어서 중국 예난에 가서 마오쩌둥과 사귀기도 했어요. 아시아로 오고 나서는 15년 동안 늘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정부는요, 그를 죽여 없애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호치민은 해가 지날수록 절실하게 깨달았던 게 바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프랑스와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프랑스를 장악한 거예요. 그때 51살의 장년이었는데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베트남으로 몰래 들어가서 혁명 세력들과 두루 접촉을 하면서 베트민이라고 하는 거대한 독립운동을 조직했어요. 구성원은 1만 명이 넘었는데 베트민 군대가 일본을 상대로 게릴라전에 들어갔어요. 1940년에서 1945년에 베트남은 그만 죽음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가뭄이 들어서 기근까지 덮쳤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베트남 사람들은 굶어 죽고요. 지도자 없이 굴러가야만 했어요. 호치민은 중국의 장제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요. 화근이었어요. 장제스도 일본군과 싸우고 있으니까 도움을 청할 만도 했지만 장제스는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그 지도자 호치민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1년 반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호치민의 동료들이 장제스 쪽과 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풀려났어요. 그러면서 호치민이 베트남에 돌아왔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이 바뀌는 중이었어요. 독일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을 했고 프랑스가 회방이 되고요. 비시 프랑스, 나치 쪽에 있었던 비치 프랑스는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베트남 식민 정부의 관리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일부는 처형해버렸죠. 일본은 바오다이 베트남 황제를 앞세워서 자치국을 선포를 했는데요. 이 황제는 5달 후에 죽어버렸어요.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은 항복했어요. 1945년 9월 2일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호치민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베트남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저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늘이 내려주신 권리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다. 네. 그런데 독립의 걸림돌이 말끔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우선 베트남 북쪽 지역에는요, 중국의 장제스의 군대가 와락 밀고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프랑스 군대가 밀고 들어와 있었어요. 베트남의 독립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호치민은 싸울 것이냐, 협상할 것이냐를 고민했어요. 싸움은 무척 불리했어요. 호치민은 프랑스와 이렇게 협정을 맺었어요. 베트남은 프랑스 연합국에 속한 자유국으로 자신의 정부와 군대를 가지고 나라 살림도 자기 뜻대로 꾸려나갔다. 그러면서 독립국이 아닌 자유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요, 달가워하지 않았죠. 이 불안한 평화는요, 한 해를 넘기지 못했어요. 1946년에 수도 하노이의 바깥 항구에 있었던 하이퐁시에서 베트남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충돌했어요. 프랑스 함대가 하이퐁을 공격을 해서 6,000명이나 되는 베트남 사람들이 죽었어요. 분노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호치민이 이렇게 외쳤어요. 총 있는 사람은 총으로, 칼이 있는 사람은 칼로, 총도 칼이 없는 사람은 도끼를 들고 싸웁시다. 그러면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무려 8년이나 계속되었는데요. 프랑스는 권좌에서 물러났던 황제 바오다이를 앞세워서 남베트남의 꼭두각시로 앉혔어요. 그러면서 정부를 세웠지만은 베트남 사람들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저항을 했고요. 베트남 게릴라들에게 프랑스는 계속 밀렸어요. 결정타는요,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맞았는데 프랑스의 5,000명의 병사들이 죽었고 1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항복하는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프랑스는요, 부랴부랴 협상에 들어갔는데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조건이었어요. 대신 북위 17도선을 휴전선으로 해서 베트남이 북부와 남부로 임시로 나뉘면서 앞으로 300일 안에 남베트남, 북베트남 전 지역에서 총선거를 치러서 통일정부를 세운다는 내용이었어요. 베트남을 일시적으로 둘러 나눈다는 결정은 커다란 재앙이 되었어요. 베트남 남부에 들어와 있던 또 다른 외국 세력은요, 벌써부터 베트남을 눈독 들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미국이었어요. 20년에 걸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45년 일본은 연합국이 항복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일본은 일찍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1910년서부터 거의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한반도에서는요, 전체 백성을 대표할 만한 강력한 정치 조직이 없었어요. 단 여러 갈래의 항일 조직만 있을 뿐이었죠. 그 많던 일본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미국과 소련이 달려들어서 한반도를 두 토막 냈어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킨답시고 38도선을 그었는데요. 남쪽은 미국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남북을 반반씩 차지하게 되었어요. 미국과 소련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는지 1948년까지도 한반도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1948년 8월 15일에 38선의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고 9월 9일에는요. 38선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섰어요. 남한에서는요, 이승만이란 사람이 권력을 잡았는데 미국이 점 찍은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미파 인사였어요.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란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요. 물론 소련이 점 찍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일본에서 항거하면서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통일 독립국가를 바랬지만은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았어요.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뽑힌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구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암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승만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양 딴청을 부렸어요. 친일파 무리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독립운동가에게 큰 타격을 주었어요. 북한에서는요, 친일파 무리들이 된소리를 맡기도 했어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역시 설 자리가 없었죠.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남한으로 도망치기도 했고요. 남한에서도 미국과 이승만 정부를 탄압을 피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 9만 명이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38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힘센 소련제 탱크 150대를 몰고 내려왔죠. 북한군은 삽시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계속 진격했어요.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국군도 북한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은요, 유엔을 움직여서 유엔군을 이끌고 반격에 나선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이끈 유엔군에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16개 나라가 참전을 했어요. 유엔이 생기고 나서 처음 만들어진 유엔군이 미국군과 영국군 중심이었어요.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흐름은 바뀌었어요. 유엔군은요, 중국과 북한의 경계인 압록강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중국은 유엔군이 자기 나라까지 침략해 들어올까봐 반격에 나섰어요. 중국군 26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진격해 유엔군을 밀어냈어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한 거예요. 유엔군이 참가한 이 전쟁은요, 전쟁의 성격을 바꿔놓았어요. 같은 국민끼리의 전쟁을 국제적인 전쟁으로 바꿔놓았고, 영토를 둘러싼 이웃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념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졸지에 국제 공영들의 먹이가 되었어요.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미국, 영국, 소련, 중국에게 한반도 사람들의 고통은 뒷전이었어요. 이념의 승리를 위해서 한사코 전쟁을 계속했어요. 메가더는요, 중국의 만주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결국에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메가더를 물러나게 하고 매슈리지 웨이라고 하는 장군을 새로운 유엔 사령관에 앉혔어요. 유엔군과 공산군은 38선을 사이에 놓고 밀려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다가 수차례를 반복했어요. 전쟁은 3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이 무의미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무려 450만 명에 이르러요. 그 절반은 무기도 없는 민간인들이었어요.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끝이 났어요. 전 세계에서 전쟁을 멈추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가 마침내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남한의 친미 정권은요, 휴전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해요. 이 전쟁을 한국전쟁, 6.25 전쟁이라고 해요. 미국과 소련을 우두머리로 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때문에 벌어진 전쟁으로 한반도는 피범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